여러분은 고레스대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성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해방자라는 메시아의 본래 의미를 참고할 때 하나님께서 지명해 부르신 이방인 최초의 메시아로서의 지위를 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최초의 통일제국 페르시아를 창건한 창건자로서의 그 이름을 오늘에 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대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열강으로 등장했던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등을 비롯해 중동 및 소아시아 지역의 강대국을 차례로 정복해 대제국 페르시아의 기틀을 가진 희대의 군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레스대제의 등장을 전후로 일개 메디아의 속국에 불과했던 페르시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현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3개 대륙에 걸친 이른바 고대 오리엔트를 범위해 둔 전 세계적인 통일 대제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레스대제는 성서상 유대민족을 비롯한 피지배 민족에게 전례 없는 관용 정책을 시행해 제국의 다민족 통치 기법에 있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념비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성서적으로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칙령으로 유대민족의 본국 귀환을 허가하고 국고로 성전 재건마저 지원한 일화는 각양이 선지서에 기사화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은 오늘에까지 이어져 그를 추모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가 기록한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으로서 이른바 고레스 실린더는 현재 유엔본부에 전시되어 그의 인본주의에 입각한 선군 정치의 이념을 기리고 있고, 나아가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세계 경영에 관한 리더십 분야에서 그의 경영 이념을 역사상 최고봉이라고 극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고레스라는 명칭은 성서를 통틀어 22번 언급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이방인 최초의 메시아로서, 그리고 유대민족의 바빌론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명한 공로자로서의 업적을 칭송하는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서의 기록상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약 200여 년 전부터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를 포함해 유럽과 아프리카 3개 대륙을 지배한 대제국 페르시아의 창건자로서 고레스대제의 세계 경영 기조와 의의를 성서와 그리스 고전에 기반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그 취지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적 각 분야는 물론이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유의미한 역사관을 추론해 세계 경영사적 시각에서의 실질을 바로 되짚어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고레스대제의 정치 이념과 그가 남긴 위대한 지적은 현세에 이르기까지 지역, 세대, 계층을 불문하고 각양의 분야에서 존경받고 있음과 동시에 성서에서도 그의 빛나는 업적을 칭송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관한 사실적 근거를 평가해 오늘날 인류에 기반한 세계경영의 모토로 삼을 수 있는 일련의 단초를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본 대로 고레스대제는 고대 오리엔트 전역을 통일해 명실공히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창건주의자 정복군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고레스라는 이름이 실제 개인의 인명인지 왕명인지 불분명한 채 다양한 설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의 이름과 생애는 성서를 비롯해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의 키로파이디아 및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만 엿보이고 있을 따름입니다. 고레스는 현재 이란 땅의 고대 국가 엘람의 수도였던 안산에서 페르시아족 캄비세스 1세와 메디아 군주였던 아스티아게스의 외동딸인 만다네 사이에서 외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고레스는 유년 시절 외조부 아스티아게스의 폭정 아래 목숨까지 잃을 뻔한 고초를 겪다가 성인이 되어 아스티아게스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켜 급기야 메디아와 일대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고레스는 메디아 수도였던 엑바타나를 점령함으로써 메디아를 무너뜨리고 같은 메디아계 민족으로 구성된 양국을 합병하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후 고레스는 국명을 메디아에서 페르시아로 바꾸고 이른바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조로서 페르시아를 창건하게 이릅니다. 메디아 정복 이후 고레스는 크로이소스의 통치 아래 있었던 리디아마저 수중에 넣음으로써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후 신바빌로니아의 군주 나버니두스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이를 빌미로 바빌론 원정길에 나섭니다. 당시 원정은 유행이도 바빌론 백성 대부분이 나버니두스에게 등을 돌리고 고레스에게 투항함으로써 별다른 저항 없이 마무리됩니다. 이때 신바빌로니아는 유다 및 시리아 등 인근 군소국가를 지배했는데 고레스 원정으로 이들 전역이 고레스 휘하에 복속되면서
페르시아는 고대 오리엔트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고레스 대제 제위 시 메디아와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리디아를 포함해 서남 및 중앙아시아와 인도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일대 제국으로 발돋움합니다. 고레스 대제는 특유의 관용 정책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유대인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고 폐허가 된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고레스는 말년에 카스피해 동쪽 중앙아시아의 호전적 부족이었던 마사게타의 토미리스 여왕과의 전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시신은 페르시아의 수도 파사르가다에 옮겨져 장사되었습니다. 먼저 고레스 대제에 관한 성서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비로소 주권 국가로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후 약 300년 동안 제정국가로 존립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른바 바빌론 유수를 통해 이후 3차에 걸친 본토 귀환을 통해 그나마 민족적 명맥만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본토 귀환은 고레스 칙령에 따라 실현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제위 당시 메디아의 서쪽 아나톨리아 등을 정복하고 에게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성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 칭하고 그가 유대인을 포로에서 해방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후에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실현되기에 이릅니다. 고레스 신림대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할 때 고레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마르두크를 숭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전대미문의 지역적, 종교적 포용 정책은 자국은 물론이고 유대인을 포함하여 외국인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고레스는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 유대인 포로를 이끌고 본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3차에 걸쳐 수많은 유대인이 귀환했고 멸망 이후 유대인은 그토록 염원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비로소 그토록 열망하던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포함된 내용은 유대인의 본국 귀환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귀환 후 국고로 성전 재건 비용을 지원하고 유대인에게 은, 금, 양식, 가축 그 밖에 성전에 바칠 제물까지 선물로 줄 것과 유대 멸망 당시 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성전에서 탈취한 5,400여 개의 성전 비품을 반환해 줄 것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그의 탄생 200여 년 전부터 성서의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선지서에서 예언되었는데 그 핵심은 성서에서 기소화된 고레스 칙령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해방자로서 현재까지 유대 백성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의 정치 지도자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고레스 대제에 관한 성서의 기록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임하게 되고 이후 유대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온갖 시련과 고초를 안겨준 바빌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 등으로 산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관용과 포용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개입하셨음을 엿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이사야가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라고 칭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레스가 다른 민족의 종교를 존중하여
그들의 성전이나 제단 등을 복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고레스 제윗이 일관된 유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고레스가 유대 백성의 본토 귀환을 허락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사실은 외견상 그의 일관된 통치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성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가 고레스에게 개입된 결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레스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를 존중하고 따랐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서의 기사 중에 고레스 칙령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위 기사에 담긴 고레스 칙령에 비추어 그가 진정 여호와를 유일한 참된 신으로 깨닫고 섬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언되었던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당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컨대 고레스 대제는 일찍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처럼 피지배 민족의 신이나 우상, 그 밖에 신전 등을 빼앗거나 파괴하지 않고 저마다의 종교를 일체 포용하는 유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유대인에게 관용을 베푼 것은 고레스 실린더에 담긴 내용과 같이 바벨론에게 호의를 보여준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대하여 크세노포는 키로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지닌 속성 때문에 인간을 지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생명체를 지배하는 것이 더 쉽다고 결론 짓고 싶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사람인 키루스가 수많은 도시와 사람, 그리고 종족을 잘 지배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바꾸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지배가 명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키루스가 있는 곳에서 며칠 또는 몇 달씩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키루스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키루스를 결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기꺼이 그에게 복종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키루스의 신민이 되려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키루스가 다른 왕들, 이를테면 아버지에게서 왕관을 물려받은 자나 자신의 노력으로 왕위를 얻은 자와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고레스 실린더에는 그가 바빌론 입성 당시 선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호의를 갖고 바빌론에 입성했을 때 나는 환호와 축복 속에서 그 궁전에 왕좌를 마련했다. 위대한 바빌론의 신 마르둑은 관대한 바빌론 사람들을 내게 붙이셨다. 나의 수많은 군사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바빌론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수메르와 아카드 땅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바빌론의 요구를 언제나 경청하여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 땅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또 바빌론 시민의 불공평한 멍에를 벗겨 주었으며 폐허가 된 그들의 거처를 다시 마련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불운을 종식시켰다. 고레스에 관한 성서의 기록과 역사적 사실, 그 밖에 고레스 실린더의 기사를 참고할 때 고레스의 포용 정책은 오늘날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전의 예언자를 통해 그를 메시아로 지명하셨고 또 이를 분명히 알았던 고레스의 전격적 결단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나아가 이후의 역사 또한 예언대로 성취되었다고 할 때 고레스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합니다. 고레스 통치 시기 피지배 백성들은 그의 관대한 포용 정책에 기꺼이 그의 신민이 되고자 나섰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요컨대 고레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그가 예언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꾸려나갔다는 사실은 오늘날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본받을 만한 신앙적 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오늘날까지 인류가 고레스의 위협을 기념하고 있고 또 널리 회자하고 있음은 이러한 고레스 대제의 지적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예표라 생각합니다. 고레스는 역사상 최초로 대제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군주로서
그 칭호에 걸맞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하나의 통일국가로 통합하면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신념은 당시 페르시아보다 훨씬 강대했던 열국을 정복해 고대 오리엔트 전역을 통일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고레스대제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노예제를 폐지했으며 점령지 백성을 약탈하는 행위를 일절 금했고 빚진 자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악습을 철폐하고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적절한 급여의 지급을 명했으며 역사상 최초의 인권선언과 법조문을 제정하는 등 그로부터 비롯된 위대한 업적은 전대미문의 것이었습니다. 앞서 본 대로 고레스대제의 생애와 그가 이룬 업적의 면면은 구약성서와 크세노폰의 키로파에디아 및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레스대제의 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레스는 유년기 페르시아 교육 시스템 내에서 올바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제도권 교육 시스템은 법률과 제도에 의한 교육, 통치 및 물질적, 정신적 탐욕으로부터의 절제, 그리고 신체적 운동을 중시한 교육 등의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유년기 이후 고레스는 페르시아 교육 시스템 및 운영 방식의 이해가 출중했고 이러한 고레스의 지성은 대제국을 통치하는 내내 끝까지 올바로 지켜지고 수행되었습니다. 실례로 유년기 고레스는 동료와의 전쟁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명령을 어긴 동료에게 심한 체벌을 가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 교육체계에 따라 그들 스스로가 합의한 규칙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때 고레스가 체벌한 동료는 메디아의 군주 아스티아게스의 신하의 아들이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신하는 분노하여 고레스를 처벌하고자 그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후사정을 접한 아스티아게스는 지 아무리 전쟁놀이였더라도 상명하복의 규율에 따라 그들 스스로가 세운 규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였다면서 되레 고레스의 처사를 칭찬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스티아게스에게 자신의 외손자가 다름 아닌 고레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미디아의 아스티아게스는 재위 당시 자신의 속주로서 일개 페르시아의 군주였던 캄비세스에게 외동딸 만다나를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장차 자신의 아들이 온 대륙의 군주로서 성장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아스티아게스는 불안감에 휩싸여 외손자 고레스를 죽이라 명하는데 그의 명을 받은 신하는 어린 고레스의 총명함을 보고 차마 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장합니다. 이때 우연히도 인근 농부가 낳은 죽은 아이를 고레스라고 속이고 아스티아게스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본 전쟁놀이를 통해 모든 사실이 발각되자 아스티아게스는 신하의 아들을 잡아 국을 끓여 그에게 먹임으로써 방맹에 대한 벌을 가합니다. 결국 이 사건이 외주부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끝내 외주부의 나라 메디아를 무너뜨리고 대제국 페르시아를 탄생케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후 메디아를 정복한 고레스는 지난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외주부 아스티아게스를 용서하고 품에 안게 됩니다. 한편 앞선 전쟁놀이는 구전으로 전승된 사실이긴 하지만 성서에서 이 사건은 훗날 고레스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총독으로 파견되어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이 고레스의 동료였다는 사실로부터 다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설에 의하면 당시 스룹바벨은 유대인으로 유년기 시절부터 고레스와 함께 성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옛날 고레스에 대한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을 들려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설은 이러한 사실이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근거라고 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데 그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공표된 고레스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유대 백성 약 4만 5천 명을 1차 귀환시킨 지도자였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듬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했는데 당시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유다 백성의 귀환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이름으로 세스바살이라고도 합니다. 요컨대 페르시아의 교육과정과 교육 시스템은 이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반으로 뿌리를 내려 대제국 페르시아를 유지 발전시키는 국가경영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이러한 페르시아의 교육체계를 재위 내내 국가경영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고레스는 평등사상에 기초한 관용과 배려를 세계경영의 정치적 기반에 두었습니다. 이를테면 고레스는 피지배 민족으로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열국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한 성군으로 성서에서는 노예로 고통받던 유대인을 해방하고
본국에 귀환토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그들의 성전 건축을 지원했던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고레스의 관용과 배려의 정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를 증합니다. 한편 고레스는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을 고레스 실린더를 통해 오늘에 전하고 있는데, 이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고레스 통치 이념의 진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레스는 원정 중에 세운 공적에는 차별을 두지 않고 귀족과 평민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역사가들은 고레스의 인권선언을 통해 그를 역사상 최초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 군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페르시아에 복속된 모든 민족의 명예와 명성, 그 밖에 자주적 신념을 보호하는 정책을 구현했다는 시각에서 그의 지적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고레스는 제위시 실린더를 통해 인권선언을 공표하고 이에 지엄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외부의 강요나 위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처럼 전례 없는 인권선언을 세계의 기조로 삼았던 사실은 오늘날 그가 위대한 군주로 칭송받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통일을 이룰 때까지 자신의 휘하 군사들에게 때마다 결과에 부합하는 포상으로서 사기를 진작했습니다. 곧 고레스는 부하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전쟁에서 횡행하던 약탈과 탈취에 의한 보상 심리를 타파하고 인류공의의 기체 아래 이를 국가적 포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로써 누구나가 국가적 보상에 의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에 이르고, 이에 공포와 압제를 국가경영의 근간으로 삼았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전례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게 됩니다. 그 결과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흡수되었던 여러 민족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선언한 고레스 실린더에서 여실히 엿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평화의 전령으로 바빌론으로 갔을 때 나는 축하와 기쁨으로 가득한 왕궁 내의 내 주권과 거할 곳을 발견했다. 위대하신 주 마르둑은 내게 바빌론을 사랑하는 자의 위대한 자비를 베푸시어 내게 왕조를 허락하셨고, 나는 날마다 경외감으로 그분을 추구했다. 내 큰 군대는 바빌론으로 평화적으로 전진했고, 그때 수메르와 아카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바빌론의 안녕을 추구했으며 다른 모든 성소의 안녕도 추구했다. 바빌론의 주민에 대해 말하자면 마치 하나님이 위도하지 않은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은 멍에를 견뎌온 지친 그들을 내가 위로했으며 내가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이처럼 고레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열국의 군주처럼 무조건 충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성에는 분명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써 군대의 사기와 전의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테면 고레스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연합군의 군대와 사기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후일 뛰어난 페르시아 기병들을 양성하는데 투자와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크로이소스와의 전쟁에서 그는 개전 초 최정의 리디아의 기병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뜻하지 않은 일식으로 군대의 사기는 떨어져 있었고 혹한의 계절마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까지 적이 전혀 마주한 바 없었던 낙타 부대를 동원함으로써 전쟁에서 이를 처음 접한 리디아 기병을 무력화시키고야 맙니다. 이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혹한의 겨울전쟁에 전격적으로 임함으로써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를 함락한 경과는 그의 주도면밀한 지휘체계를 엿볼 수 있는 예표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친화력을 음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나 바빌론과 같이 제국의 군주들은 통상 국법 위에 존재하며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근엄한 군주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특유의 친화력을 돋보였습니다. 일례로 아시리아의 제왕이었던 아슈르나시르팔 2세는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공포의 제왕으로서 명성이 자자했는데, 그가 오늘에 남긴 정복기사는 제왕으로서 고레스 대제의 친화력을 무색해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나는 험준한 산의 보물이라도 그들을 습격하여 토벌하였다. 나는 그들을 죽이고 산을 붉게 피로 물들였으며 모든 산의 골짜기와 절벽을 시체로 덮었다. 나는 적의 목을 자르고 그것을 쌓아 그들이 사는 곳에 기둥을 만들었고
젊은이도 여자도 모두 불에 태웠다. 나는 도시의 문 앞에 기둥을 세워 반란자의 살가죽을 벗겨 기둥을 감았다. 나는 반역한 적들의 왕과 신하들의 수족을 자르고 살가죽을 벗겨 벽에 발라두었다. 당시까지 역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레스의 인간적인 모습은 부하들은 물론이고 제국의 신민과 열국의 제왕들에게까지 친근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게 했습니다. 고레스는 이러한 인품을 대제국 페르시아 세계경영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키로파에디아와 역사에 나타난 고레스 대제의 업적은 공이 그리스 역사서의 공통된 특징으로서 곧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된 편견이 가미된 이른바 오리엔탈리즘의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서구 문화 속에 용해된 동양 문화의 폄하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동양보다 서양의 문화와 문물이 우월하다는 문화적 차별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정복 당시 찬란했던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 궁전을 여지없이 불태워버린 것도 모두가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대제의 지적이나 세계경영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대체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왜곡됨이 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페르시아의 문화와 관습 및 종교 등에 관해서는 사실적이라기보다 그리스 풍습과 종교의 시각에서 왜곡해 기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당시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로 신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키로파에디아와 역사서에서는 고레스와 페르시아인이 그리스 신인 제우스를 믿고 경배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고, 나아가 전쟁에 나서기 전 이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 등을 그리스식으로 미화하여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를 구가했던 고대 문명국은 대체로 그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이민족을 저급하게 취급하고 또 낮게 적시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이 통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키로파에디아와 역사의 공통점으로서 고레스 대제의 인본 사상과 평등 사상은 이러한 인식과 시각의 구애됨이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당시 고레스 대제의 관용과 배려, 그 밖에 평등 사상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통치 이념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이었는지를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양대 역사서를 비교할 때 역사는 페르시아와 고레스의 역사를 초반부에 배치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키로파에디아와는 달리 고레스는 대제국을 건설한 뒤 이집트까지 점령하지 않았고 중앙아시아 마사게타의 부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로파에디아는 고레스는 이집트를 정복한 군주로 묘사하고 있으며 말년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크세노폰은 키로파에디아를 통해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제시했던 정치적 물음에 대해 자신의 경험론적 대답을 역사적 인물인 고레스 대제에 투영하여 그 답을 찾았습니다. 곧 행복한 삶은 바람직한 정치로부터 파생하며 그 정치를 수행하려는 인물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크세노폰은 이러한 명제를 배경에 두고 바람직한 정치적 대상과 모델을 찾았는데, 그가 발견한 주체는 다름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 고레스 대제였습니다. 곧 그는 고레스 대제를 가장 완벽한 정치적 인물로서, 나아가 바람직한 세계경의 리더로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크세노폰의 키로파에디아는 실제 역사에서 찾은 이상적인 정치인으로서 고레스 대제를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탄생시킨 작품이라는 것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레스 대제의 위대한 업적이 선결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크세노폰의 키로파에디아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크세노폰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세계경의 리더 모습은 사실상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이상에 가깝다는 시각에서 비현실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계경영사적 시각에서 물질적 욕구에 구애됨이 없고 사례사역에 얽매이지 않으며 축적한 부를 형평과 정의의 차원에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바람직한 경영자적 태도, 그리고 주도면밀한 행정과 정책을 견인하고 나아가 이를 세심하게 집행하는 세계 경영자로서의 리더의 모습은 마땅히 표본으로 삼고 또 추구해야 할 전형적인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체와 그 대상을 찾아보기란 그다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시각에서입니다. 이 오늘날 국가나 기업, 나아가 세계 경영의 지도층은 대체로 탐욕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며 자신의 사적 욕구를 무한정으로 충족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지향하고 있는 형편임을 시사합니다. 끝으로 고레스 대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이방인 최초 최후의 메시아로서,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통일제국 페르시아를 건국한 창건자로서 위상을 돋보이고 있습니다. 고레스 대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피지배 민족에 대해 관대한 통치를 구현하여 제국의 타민족 통치 기법에 있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유대민족의 본국 귀환을 허가하고 국고로 그들의 성전 재건을 도운 일화는 각양의 선지서에 기사화되어 오늘에 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역사상 최초로 대제라는 칭호를 받은 군주로서 세상을 하나의 통일국가로 통합하면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신념 아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경을 통일했습니다. 나아가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노예제를 폐지했으며 점령지 백정을 약탈하는 행위를 금하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을 폐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또 노동자에게 적절한 급여의 지급을 명했으며 역사상 최초로 인권선언과 법조문을 제정하는 등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 시대에 고레스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기를 간절히 기대해보면서 고레스 대제의 풍전을